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대표 이모 씨가 최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촌 조카 조 씨는 운용사의 총괄 대표 명함을 사용했던 인물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펀드 관련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와 관련해 검찰이 웅동학원과 펀드 운용사, 조 후보자 딸이 다닌 학교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뒤늦게 알게 된 법무부와 청문회 준비단 등은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달 2일과 3일로 확정됐지만 여야는 청문회 증인을 두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딸과 부인 등 꼭 필요한 증인만 25명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부르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며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심정지로 뇌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형외과는 지난해에도 20대 대학생이 코 수술을 하던 중 심정지로 뇌사에 빠졌다가 숨진 곳입니다. 1,431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됐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부산의 한 산 중턱입니다. 제 뒤로 열심히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배드민턴장은 허가받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무허가 체육시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의혹의 출발점인 서울대와 고려대, 단국대, 부산대와 웅동학원, 사모펀드 사무실 등 20여 군데에 달합니다. 관련된 거의 모든 장소가 포함된 것이죠. 검찰은 이번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주체도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특수 2부로 바뀌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취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나가 있는 이도성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20여 군데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문회 일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전국 20여 곳에서 진행됐는데요. 금융감독원 등 일부에서는 아직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를 비롯해서 최근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다 관련된 곳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우선 조 후보자 딸이 입학했던 고려대, 그리고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포함됐고요. 이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했던 웅동학원 재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했던 사모펀드의 운용사 역시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20여 곳을 함께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1건에 달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의혹이 지속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당사자들, 의혹 관련자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자료를 파기하거나 또 재정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방위 압수수색은 꼭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은 처음에는 형사 1부에서 담당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글로 다 몰아서 놨었는데 압수수색은 특수부에서 벌였습니다. 이제 특수부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재 수사는 특수부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원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된 사건까지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동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 사실을 밝히면서 그 담당 부서가 특수 2부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특수부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맡았던 부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 의지가 강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언제 수사 주체가 바뀌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이 국민적 관심이 큰 데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담당 부서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고발된 사건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고발된 사건을 쭉 보자면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뇌물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업무방해, 그리고 배임과 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이 검찰은 고발 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혐의들이라면서 이 확대 해석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당분간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펀드를 소개했다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와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의 대표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 출국하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74억여 원의 투자를 약정한 펀드의 운용사입니다. 조 후보자는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의 대표 이모 씨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와 이 씨는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펀드의 약정 내용과 코링크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가 불가피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들이 최근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을 더 끌 경우 증거 수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오촌 조카 조 씨가 펀드의 실체와 운용사의 실소 유지에 대한 키를 준 인물로 보고 귀국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무부나 후보자 측에 전혀 알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알게 되면서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출근하던 조국 후보자는 오후 2시가 지나서 청문회 준비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이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 역시 압수수색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비단 측은 조 후보자가 압수수색에 대해 친인척이 알려와 비로소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쯤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던 조 후보자는 오후 2시가 지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늦게 출근한 이유를 몸살 기운 때문이라고 밝힌 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 줄 거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펀드가 가족 펀드란 사실이 지난주에 알려지면서 이 펀드의 운영에까지 가족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어떤 펀드를 소유하고 운영에까지 관여한다면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후보자 측은 가족이 펀드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후보자의 조카가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후보 측은 오늘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상단엔 조 대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 과정을 도왔던 부동산 중개인이 실무를 총괄한 사람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조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를 의미합니다. 가족 펀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 펀드 운용을 맡은 인물이 조 씨일 거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앉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건물주 앉았고 그리고 직원이 한 명인가 두 명이 왔었어요. 그게 예요. 실무자였던 것 같아요. 메인 실무자. 당시 운용사는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서둘러 종료했는데 이런 문제까지 모두 조 씨와 상의했다고 중개인은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운용사 현직 대표인 이모 씨도 조 씨가 보냈다며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갈 겁니다. 한 게 온 거예요. 이제 코링크 법인도정회가 들고 온 거예요. 청문회 준비단은 지난주 후보자의 조카는 중국 회사 MOU 체결에만 한 차례 관여했을 뿐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해명입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단순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펀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남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사모펀드에 가족이 투자하는 것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출자한 사모펀드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가 운용합니다.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코링크는 4개의 사모펀드를 운용했거나 운용 중입니다. 그중 블루코어 밸류업의 출자자 6명은 전부 조 후보자의 일가족입니다. 이 펀드는 가로등 전멸기를 만드는 웰스 CNT라는 회사에 지분을 사들였고 해당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한국배터리코어는 WFM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드러난 사실입니다. 관련 업계에선 이후 전개 상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상장사인 WFM과 인수합병을 시켜 우회 상장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겁니다. 결국 애초에 사모펀드 투자가 시세 차익을 얻은 뒤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시나리오였다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사모펀드에 출자를 했는데 처남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주로 참여했고 해당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 일가족만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진통 끝에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여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9월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여당에서는 그 전에라도 언론과의 대화를 가지라고 조 후보자에게 권고하고 나섰지만 후보자 측은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하기로 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법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난 뒤에야 간사들 간의 합의를 따르기로 결론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합니다. 여당이 청문회 날짜에 민감한 또 다른 이유는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조국 후보자에게 청문회 전에라도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진행할 걸 권고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적 시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에서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이 충분히 검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마자 야당은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면서 맞섰습니다. 정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93명입니다. 지금 불거진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추출해 보니까 80명이 있는 거예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사건부터 이번 국면에서 불거진 가족에 관련된 의혹까지 모두 훑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직계 가족은 모두 포함됐고 지금은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까지 명단에 넣었습니다. 여당은 가족을 부르는 건 조 후보자 청문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청문회를 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가족의 신상털기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여야 간사는 오후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엔 25명을 추렸는데 아들을 제외한 조 후보자의 가족 5명이 명단 가장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들을 요구하는 건 망신주기와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검찰 수사가 앞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청문회는 물론이고 그 밖에 다른 면에 대해서도 역시 막대한 영향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검찰 주도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저희 2부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배제됩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수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가 열린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나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改正はあくまで韓国の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ことなどを踏まえ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서 자신들의 수출 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まず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るよう求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WTO 수산물 분쟁 패소로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선 일찌감치 준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야말로 WTO에 위배되는 경제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뒤 2달 동안 규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해 주는 것은 단 2건에 불과하죠. 일본 내 우익 언론들은 아직도 제재가 부족하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일본은 한국 수출 대상 품목 중 단 2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반도체 감광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전자에만 2차례 수출하게 해준 겁니다. SK하이닉스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를 두곤 일본 내에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정상적인 수출 관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상징성이 큰 한 곳에만 수출을 허가해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든다는 비판을 의식한 반박 근거용 수출 허가였다는 관측도 따릅니다. 이러다 보니 이미 근거를 남긴 일본 정부가 추가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닌지 한국 기업들의 걱정은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를 만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일본의 원료 부품이 공급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극우 언론들은 여전히 규제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독도 훈련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면서 한국의 이상한 행동에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오늘 당정청이 모여서 대응책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일본을 향한 경고와 함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즉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거두어들인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건 이낙연 국무총리였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협상의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도 살폈습니다.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크게 늘리자는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제도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1,000개가 넘는 전략물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사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 지금처럼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처럼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당장 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수출 규제 대응팀을 중심으로 일본의 조치에 따라 내놓을 맞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다음 달 4일 주 일본 외교관들을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엽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 외교부에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에 한국 정부가 요청한 오염수 관련 정보 공유 요청에 대해서는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책임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고만 주장했습니다. 방사능 위험, 그리고 더위, 수질 오염까지 이런 문제들은 도쿄올림픽이 과연 건강한 올림픽인지 질문을 던졌죠. 이번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즉 도쿄 패럴림픽 메달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닮은 문양이 담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도쿄 조직위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곧바로 열리는 패럴림픽.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시상대위 선수들이 목에 걸 메달이 공개됐습니다. 메달 한가운데에 부채살처럼 뻗어나가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조직위는 421개의 응모작 가운데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このメダルは人々の心を束ねて新しい風を吹かせる扇をモチーフとしたデザインとなっています。 여러 부채살이 하나로 모이는 건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선수들이 하나됨을 상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한 우길기를 떠올리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우길기를 닮은 문양은 잊을만 하면 등장했습니다.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선수들 유니폼에는 비슷한 문양들이 계속 새겨졌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우길기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역사적 아픔을 떠안은 피해 국가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전히 우길기를 상징처럼 내걸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도 우길기는 또 어떻게 등장할지 모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내일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도쿄 조직위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선수단장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가수 승리가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법을 어기고 원정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도 같은 이유로 모레 경찰에 나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자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각각 내일과 모레 경찰에 출석합니다. 혐의는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린 후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마포구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상한 자금 흐름의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와 카지노 측으로부터 받은 도박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엔 YG 해외법인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YG 소속 연예인들의 미국 현지 공연 등을 담당하던 YG 엔터테인먼트 USA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2명뿐이고 매출보다 손실액이 많아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회사 돈이 도박 자금으로 빠져나간 건 아닌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양 전 대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KT 계열사의 전 사장이 한 진술입니다. 김 전 의원이 이력서가 담긴 흰색 각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KT 채용 비리의 6번째 공판에 나온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고민 끝에 KT 스포츠 단장을 불러 검토해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라도 써줘라라며 이 봉투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범죄 혐의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과 KT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다음 해엔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우리 KT를 위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던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법정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서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어머니가 대학원생들을 동원해서 딸의 논문을 쓰게 하고 이걸 입시에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2017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대학생이던 A씨의 이름이 지도교수 이름 옆에 단독 저자로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이 논문 실적 등을 활용해 지난해 서울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는 A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 성균관대 이모 교수가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이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이제 대학원생들의 거의 반 이상이 동원이 돼서 실험 이런 거를 다 했고 40몇 번 찍고 실험하는 총 몇 번 하고 총 이틀에서 3일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을 쓰려면 이제 직접 실험하고 데이터 정리까지 해야 되는 게 며칠 가지고는 안 되고. 이 교수는 제자들에게 논문에 들어갈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 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입학 취소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이런 일이 사실 없었으면 하죠.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입학이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1억 8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금품을 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재판에서 윤 씨는 돈은 줬지만 얼마를 줬는지 몇 번이나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늘 두 번째로 법정에 섰습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김 전 차관의 법정에 나왔는데 성접대를 하고 금품을 줬는지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언 내용에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윤 씨의 수첩에 학위형 골프 등 김 전 차관과 만난 기록 등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만난 날 적힌 내용과 돈을 은행에서 찾게 된 배경 등도 추궁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면서도 액수나 횟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준 횟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윤 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검찰의 과학수사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걸로 알려진 별장 동영상의 증거 능력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1,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오늘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인공호흡기와 밑에 있는 산소통과 또 여기를 통해서 석션을 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인공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성가대 활동을 하던 김태종 씨 부인에겐 날벼락이었습니다. 처음엔 폐가 한 49% 정도 남아있다고 처음 입원했을 때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13%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절반이 재기능을 했던 폐가 일부만 남기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가족이 모두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4명 모두 피해자입니다. 피해는 아이들에 더 집중이 되어 큰아이는 폐렴, 천식, 비염, 특히 둘째는 간질성 폐질환, 천식, 부비동염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는 1살에 폐가 터졌습니다. 아픔을 헤아리기 힘듭니다. 애경을 믿고 구입했는데 막내가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막내가 이렇게 죽었다면 물러나시겠습니까? 2011년 8월 첫 역학조사 발표 이후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에겐 달라진 게 없습니다. 1,400명 넘는 사람이 숨졌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피해자들은 울부짖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책임을 묻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현 정부까지도 독극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단 한 명의 관련 공무원도 처벌하지 않았고.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SK가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지 8년 만에 공식 사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1994년 11월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건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입니다. 또 SK케미칼은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참사에 대해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잠시 고민하던 SK케미칼 지주회사 최창원 대표이사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진일보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성토 속에 최 부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이어 최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도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은 여전했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사과는 아닌 것 같고요. 진실을 밝히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면 진실을 안 밝히고 계신 거잖아요. 특히 SK와 애경이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동향을 살피고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폈다는 주장이 나와 의심을 키웠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다가 심정지로 뇌가 손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면 윤곽술 중이었는데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 열흘 만에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23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술을 받았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수술이 시작됐는데 밤 10시쯤 갑자기 A씨의 산소 포화도와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을 멈추고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정지에 이르렀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처참했어요. 완전히 피범벅에 그 붕대를 감고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튜브를 꽂고 있었는데 이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 뒤 심정지로 인한 뇌 손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살더라도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뭐 뇌사 상태, 식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3살 작딸인데.
A씨는 중환자실에서 저체온 치료를 받았고 열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A씨 어머니는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수술 기록지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심정지가 오기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형외과 측은 A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해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어머니를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고소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당시 저희 뉴스룸이 수술실에 CCTV 영상을 입수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에 이 병원은 CCTV를 없애버렸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JTBC가 보도한 수술실의 CCTV 영상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이곳에서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에 합의금 6억 원을 전달하고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심정지로 뇌 손상에 이른 A씨도 바로 이 병원에서 안면 윤곽수를 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뒤 법원에 수술실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성형외과는 CCTV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방송 나온 거 저희 그 때문에 뭐 CCTV도 다 없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너무 이렇게 뭐 일부분만 편집해서 이렇게 보도를 좀 한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속상해서 지금 없앨 거거든요. 현행법상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또 사고가 나도 의사 면허는 대부분 유지돼 언제든 병원을 다시 열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A씨를 수술했던 의사도 다른 성형외과에서 진료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곳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앞입니다. 지난 5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갔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인데 의료계가 반대해 폐기됐습니다.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보고할지 말지를 자율에 맡깁니다. 지난해 총 9,250건이 접수됐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월 평균 10만 건 넘게 보고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합니다. 보고된 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낙상이나 투약 같은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산하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지난 3년간 139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환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작년 6월에 성신여대 한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학교 측이 교수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벌여서 학교 측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교수에 대해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A 교수 연구실. 학생들이 교수를 성범죄자라며 성토하는 글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휴게 공간, 엘리베이터 옆까지 빼곡합니다.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밖에서 나갔으면 오빠였을 거 아니야. 내 친구 여자친구들이 당신들보다 어려. 아싸 여대다 그러고. 성신여대를 지원했죠. A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1대1 교습에서 학생 2명을 추행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징계위원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 교수를 경고하는 데 그쳤고 재임용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가 재조사에 나섰는데 1대1 교습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을 줬고 폭언과 폭행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신여대에 A 교수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월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성신여대 측은 이사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유럽 여행 같이 갈래?
초등학교 교장이 부하 행정 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밤에는 개인적인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 교장은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논하자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지만 퇴직 후에 연금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하교하는 아이들 사이로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공석이십니다. 그럼 교감 선생님.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말 이 학교 직원 회식 자리. 당시 교장 A씨는 행정실 여직원 B씨에게 유럽 여행을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밤중에는 개인적인 문자도 보냈습니다.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자 A씨가 업무로 괴롭혔다는 주장도 합니다. 참다 못한 B씨가 교육청을 찾았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논란이 나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성희롱은 했지만 직접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오늘 사직했고 그나마 경징계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는 의원 면직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A씨는 퇴직 후 연금 수령도 문제없는 상황. 의원 면직 됐으니까요. 그대로 봤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뒤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로 주한미군이 더 위험해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여기엔 뜻이 있습니다. 즉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주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성명서를 내고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우려 표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미군에 대한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의 위험 부담이 더 커졌으니 한국 측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유독 돈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재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방위비를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부터 한미 연합훈련까지 모두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도 이번 협상은 특히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이렇게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언제 협상을 시작하는지를 놓고도 지금 한미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협상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 단계인데 발표 시기를 놓고서는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다음 방위비 협상에 나설 협상 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쪽이 먼저 발표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대표를 정하더라도 미국이 공식 대표단을 발표할 때까진 우리가 먼저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단 구성을 먼저 발표하는 쪽이 협상을 시작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은 지난 20일 직전 협상 대표였던 티모시 베츠를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우리 측 직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이례적으로 사전 논의를 시킨 겁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총액 증액 입장을 다시 못 받고 구체적으로 언제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새 대표단 구성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 측에 대한 압박은 한 발 앞서 시작한 셈입니다. 현재로서는 추석 연휴를 지나 다음 달 15일 이후에 협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굳이 먼저 시작하자고 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미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방 선진 7개국, 즉 G7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잠재력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로 지금 묶여있는 북한의 철도 얘기도 꺼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I also say that, by the way,
with respect to North Korea. Kim Jong-un, he is a man with a country that has tremendous potential. 이어 중국과 러시아, 한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철도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Essentially fly. They want to go through. So railroads and everything else. So many things want to happen there. 북한의 관심사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비핵화 논의에 새로운 카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nd I don't think North Korea wants to blow it. Because if they blow it, it won't be good. 결국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협상 무대로 돌아오라는 공개 신호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엔 올바른 일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홍콩 경찰이 칼과 총에도 끄떡없는 진압복을 중국으로부터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홍콩의 행정장관은 시위에 발단이 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래저래 홍콩 시위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손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중국 본토 업체에 진압복 500벌을 주문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3개 경찰서에 나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벌당 우리 돈 약 77만 원인 이 옷은 칼은 물론 총알까지 막을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틀 전 시위 현장에서 실탄을 쏜 것에 대해서 홍콩 경찰은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眼見有同事受到咁大嘅生命威脅，唯有放棄警棍，選擇佢身上唯一可以使用最合適嘅武力，就係警槍。 이런 가운데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 26일 청년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홍콩은 법인세가 낮고 관세가 없어 중국 수출의 경유지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 시장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종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격한 시위대를 제보하면 현상금으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준다는 단체도 나타났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걱정 때문이죠. 추석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식사랑 그다음 여가 생활하는 거 있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백화점이나 뭐 브랜드 같은 데 가서 많이 사 입곤 했었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렴한 데를 많이 찾아. 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째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은 92.5,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기준값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심리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최근 주가 1,9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거란 걱정이 커지면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게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도 이렇게 소비 심리가 주춤하자 정부가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470만 가구에 주는 지원금 5조 원을 추석 전으로 당겨서 줍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등 추석자금 96조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지 않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2011년에 출범할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때 직원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MBN에 대한 회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MBN은 종합편성 채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자본금 3,9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3천억 원을 조성해야 했는데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심사 때 가산점이 붙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MBN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 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투자하면서 직원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또 방송법에 따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방통위로부터 승인 취소나
6개월 광고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금융당국의 조사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MBN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자기 의사로 주주가 됐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구독자 수 1억 명, 구독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인 유튜브 개인 제작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같은 아직 남은 숙제도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혼자 게임을 하는 상황을 스스로 중계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영국에 사는 31살 스웨덴 청년 페릭스 셀베리. 유튜브에선 퓨디파이로 활동하는 그가 개인으로선 처음으로 구독자 1억 명이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I found you. Like for real. Like that's you. I'm sorry. I just want to say that I love you and you're amazing. 2010년 첫 영상을 올린 뒤 통통 튀는 입담으로 3년 만에 1000만 구독자 기록을 세웠고 9년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만 188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대 청년이 재미로 시작했던 일이 하나의 산업이 된 겁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 달 사용 시간은 388억 분, 3년 전보다 약 5배로 늘었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사용 시간을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서 자극적인 영상과 가짜뉴스가 쉽게 퍼집니다. 유명 유튜브 제작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 본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 국내 IT 기업에 비해 세금을 5%도 안 내는 불균형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인구의 57%가 몰려있고 해마다 지표면이 가라앉는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옮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바섬이 아닌 보르네오 섬의 칼리만탄주 쪽으로 옮긴다는 건데요. 이르면 2021년부터 시작될 행정 중심 수도 이전에는 우리 돈 4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새 수도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보르네오 섬의 동부 칼리만탄주에 있는 북푸나잔 파세룬군과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군의 일부 지역입니다. Tsunami, kebakaran hutan, gunung berapi dan tanah longsor. Yang kedua, lokasinya yang strategis berada di tengah-tengah Indonesia.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남기고 이곳에 행정 수도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수도 이전 논의는 195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자바섬에는 2억 6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 57%가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고층 건물 건설과 지하수 개발이 계속돼 해마다 평균 7.5cm씩 땅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도시의 40%가량이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수도 건설에는 466조 루피아,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르면 2021년에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25톤 트럭 120대 분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 적발입니다. 일부 작물에선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세관 단속반이 흰 자루를 떴습니다. 국내 수입이 금지된 진주족의 속껍데기 진주모입니다. 수입 신고서에는 각막염에 좋은 한약재 진주가 써 있었습니다. 갈아놓은 상태에선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진주는 톤당 80만 원, 진주모는 4만 원, 20배 차액을 수입업체가 챙긴 겁니다. 이런 허위 신고로 들여온 중국산 불량 한약재는 최근 3년간 약 3,000톤, 시가 1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발암 물질입니다. 혈액 순환을 돕는 약재로 알려진 일당귀와 바나입니다. 각각 카드뮴과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훌쩍 넘게 검출됐습니다. 저질 돼지 감자는 몸에 좋은 약재로 둔갑했습니다. 이런 한약재는 서울 경동시장과 경북 영천 양령시장 등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불량 한약재 수입 과정에서 업체 측과 담당자의 짬짬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불량 한약재와 일반 한약재를 섞어 정상 화물로 속였는데 통관 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들도 개입한 겁니다. 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은 만성 염증 때문에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몸속의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면 상처가 빨리 낫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처 부위가 어떻게 재생되는지 그 과정을 밝힌 겁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만성염증을 갖고 있는 생쥐의 피부 상처입니다. 처음엔 상처의 크기가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SREBP2라는 특정 단백질을 억제한 생쥐의 경우 상처가 빠르게 아문 겁니다. 실제 피부 조직을 봐도 회복 상태가 눈에 띄게 차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박성호 교수는 SREBP2 단백질이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켜 상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을 앓는 환자의 경우 이 단백질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특정 단백질이 상처 부위가 재생되는 걸 막는 겁니다. 염증성 대식세포를 치유 대식세포로 바꿈으로써 염증 단계를 조절을 하면 상처 치유가 빨리 될 수 있다. 세포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는 SREBP2 단백질의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면서 만성 염증 질환의 치료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88장의 방청권이 준비됐지만 응모자가 81명에 불과해서 신청자들 모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가입자 수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구속했습니다. 47살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하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필리핀에 도피해 있던 A씨는 지난 14일 국내로 입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유니클로가 자매 브랜드인 GU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오는 30일 용인시 수지구에 예정대로 2호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엔 서울 영등포구에 3호점을 열 계획입니다. 태국 왕실이 국왕의 후궁격인 배우자 신이 낫의 일상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신이 낫은 조종사 교육을 받은 뒤 왕실 근위대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국왕은 넷째 부인 수티다 현 왕비와 결혼식을 올린 지 2달 만인 지난 7월 신이 낫에게 왕의 배우자란 이름을 주었습니다. 테니스의 세리나 윌리엄스 하면 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흑인, 여성, 테니스의 벽을 넘어서며 박수를 받았지만 때로는 거침없이 심판과 충돌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또 샤라포바와 15년 동안 앙숙으로 지낸 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US 오픈 첫 경기에서 이 둘이 만났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테니스 라켓을 코트에 내리쳐 부술 정도로 경기는 안 풀렸고 심판에 격하게 항의하다 게임을 빼앗기는 벌칙까지 받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세리나 윌리엄스였지만 1년 전 US 오픈 결승은 악몽 같았습니다. 너무 흥분해 경기를 망쳤고 우승도 놓쳤습니다. 잊고 싶었던 US 오픈. 올해의 첫 시작도 원치 않는 장면과 마주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만난 상대는 러시아의 샤라포바. 둘은 늘 앙숙으로 불렸습니다. 15년 전 17살 샤라포바가 세리나를 꺾고 윈블던 정상에 오르며 시작된 악연. 존중은 사라졌고 사생활을 들먹이며 서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38 세리나는 처음부터 강한 서브로 상대를 몰아세웠습니다. 3년 전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고 돌아온 샤라포바는 최근 부상이 잇따른 탓인지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9분 만에 끝난 승부. 둘은 다정한 악수로 마무리했습니다. She's such a good player, you know, and every time I come up against her, I just bring out some of my best tennis. 2년 전 출산 후 코트로 돌아온 세리나는 흑인 그리고 여성이 차별받는 테니스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이번 US 오픈에선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24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는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흥겹게 따라 부르곤 하죠. 그 노래와 춤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BTS 열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연을 하면 런던 웸블리 구장을 가득 차게 만들고 새 노래가 나오면 유튜브에서 금세 1억 명 넘게 찾아봅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어떻게 세계가 열광하는 브랜드가 됐을까? BTS를 공부하는 자리였지만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훗날 BTS를 뛰어넘을 가수를 기획하려는 큰 야망을 노래 속 숨은 상징을 찾아내고 분석해 알리는 것도 회사가 아닌 팬이라고 브랜드 연구자는 분석합니다. 팬슈머라 그러죠. 팬슈머는 경험해보면 이건 너도 해야 돼. 실제로 한 이탈리아 팬은 뮤직비디오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상징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It took almost 2 months because I have to research it about the tragedy and then when I understand everything. 청춘들의 생각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면서 세상의 불안과 부조리를 꺼내놓고 그 사이 팬들은 국경을 뛰어넘어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어준 소셜미디어의 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7팀이 이어간 강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말은 BTS가 데뷔 후부터 지금까지 놓지 않고 있는 메시지, 바로 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산 중턱에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동호회 시설로 쓰고 있는 불법의 현장들을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걸 알면서도 수십 년째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단속해야 할 구청은 손을 놨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금정산,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국립공원이 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올라가자 정체 모를 시설이 눈에 띕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등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시커먼 천막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두런두런 소리가 들립니다. 시커먼 색깔의 가림막으로 인해 안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배드민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운동이 한창입니다.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허가 없이 만든 시설입니다. 산부터 층도 깎았죠. 그 옆에 나무 그대로 있죠. 천막은 바람 안 불게. 바람막이 한다고. 바람막이 안 하면 칠 수 없어요. 산이 공치기에 좋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산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실내에서 공을 못 치잖아요. 하지만 산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건 법에 어긋납니다. 근처에서 운동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모기향입니다. 모기 너무 많이 안 먹여가지고. 산에선 불 피우는 도구를 갖고 있기만 해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곳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만들고 정화를 요 주변을 정화한 거예요. 아주 맹지였는데 불고기가 하면 불불이 수 있어. 만들다 만 곳도 있습니다. 안전도 걱정입니다. 이 산의 또 다른 무허가 배드민턴장입니다. 이쪽에는 흙을 파낸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 흙을 공급하기 위해서 흙을 파낸 건데요. 안쪽에는 이런 소나무 뿌리까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비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흙이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무허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운동만 했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시설을 찾는 사람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이쪽이나 나라에서 권장해가지고 이런 걸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 놀이공원처럼. 안에는 우리가 좀 더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런 구장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안 가고 건강을 좋고. 어떻게 산의 마음대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걸까?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손으로 비대고 발로 비대다 보니까 이제 딱딱해지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고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 그린벨트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악회나 동호회에서 임의적으로 자꾸 불법 시설을 늘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산 중턱에 있는 천막, 전깃줄이 연결된 무허가 배드민턴장입니다.
운동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뒤의 체육시설입니다.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책상 아래 이런 장작들이 쌓여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로에는 이런 구운 옥수수 같이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술병들도 이렇게 아래 떨어져 있는데요. 이 안을 보시면 많은 술병들이 쌓여 있습니다. 인허가 나간 사항은 없고요. 80년대부터 있었던 시설이어가지고 요새 감기 털고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생활체육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누려야 할 곳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불법 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활체육 시설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고민이 길어지는 사이 산은 모두의 휴식 공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연지환입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건에 대한 갑작스런 압수수색, 오늘 하루 종일 키워드였죠.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수사가 미칠 영향이, 그 파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배경, 또 이번 수사가 미칠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장관 후보자죠.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우선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동시에 발부된 것을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법원도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예. 일부에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파악되자 수사에 속도를 낸 걸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또 증거 인멸 정황 등도 의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수사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수사가 이제 복잡합니다. 그 내용이 건도 여러 가지고 10건이 넘으니까요. 또 고발된 혐의 사실이 또 많아서 이게 물론 뭐 정말 혐의가 밝혀지냐 마느냐 이건 뭐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청문회나 임명 전후로 해서 마무리되긴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청문회가 9월 2일, 3일에 있고 법적으로 청문회 끝나고 20일 이내에 임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지금부터 오늘이 이제 27일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다 합쳐도 한 25일 정도 길게 잡아서 그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주제가 다양한데요. 예. 조 후보자 의혹은 딸의 입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운영과 소송 의혹, 부동산 거래 의혹 등으로 주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예. 보통 이런 정도의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는 데는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투입되더라도 두세 달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시한까지도 수사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 조 후보자 측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3일에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뭐랄까 야당이 뭐 상당히 뭐 공격을 할 건 뭐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돌파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공방이 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은 벌써부터 검찰 수사 자체를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내놓으면서 특검에 대한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일단 과거 검찰과 달라진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수사가 촘촘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조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제 돌파해낼 것이냐. 물론 잘 돌파해내고 또 검찰 수사가 그때까지 안 끝난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중요한 대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나온다면 앞으로 25일 이내에 그럼 뭐 상당 부분 또 조 후보자로서나 아니면 임명권자로서는 뭐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예. 예. 일단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이 범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알려진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찰에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 후보자 입장에선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대개 이렇게 압수수색을 다 해가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런 상황이 있더라 하는 것인데 예. 이 건에 대해서 바로 적용해서 얘기할 수는 물론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화하기는 좀 섣부른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예, 따라서 이것이 곧바로 범죄 행위로 연결될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어디까지나 예단일 뿐이지 예. 그걸 뭐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관련 의혹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규명이 된다면 예. 조 후보자 측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예. 또한 조 후보자 개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친인척으로 혹시 혐의 사실이 나오냐 하는 것도 경중에 따라서는 예.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것을 지금 매우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곧바로 이것이 어떤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고 보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것이니까요. 예.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 일단 모든 가능성만 놓고 본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조 후보자는 물론이고 검찰 개혁 상황, 사법 개혁이죠. 여기에 본의 아니게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검찰이 지금 이 상황에 주도권을 주게 된 상황이 된 것, 이것도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막 바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조 후보자 측에서는 수사가 계속되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그 예. 말씀이 지금 검찰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그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은 물론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면 장관이 되더라도 이 검찰 개혁 등 그런 중요 업무 수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정책 계획으로 밝혔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검찰 개혁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검찰을 상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수사를 받고 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관이 되더라도 피고발인 신분이란 점은 수사가 계속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인사청문회에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찰 자료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가 더 주목을 받을 그런 상황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결국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 후보자와 정부가 원하는 검찰 개혁 등의 과제를 굉장히 주도할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물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과연 앞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검찰도 뭐 열심히 수사하겠죠. 예. 아까 촘촘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속도를 낼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반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나저나 앞으로 수사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얻어온 그 압수물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입시 관련 의혹들은 10여 년이 지난 오래된 자료들이고 사모펀드 의혹 등은 금감원 등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예. 복잡한 전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좀 복잡하게 되고요. 참고인을 불러서 혐의점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이 좀 끝나게 되면 조 후보자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백정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경제학자가 유엔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씨가 지난달 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The Korean judicial ruling and governmental attitude derive from erroneous belief that Korean laborers were forcibly abducted and made to work like slaves. However,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 네,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발언 내용 자체는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씨가 유엔에서 주장한 내용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이 씨의 주장은 한국 사법부가 강제동원 관련 재판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강제 연행이나 노예 노동이라는 편견에 빠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자발적이었고
합법적인 동원이었다 이건데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런 주장은 이 강제 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나 또 일본 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조선인은 곧 일본인이었고 일본 정부나 회사가 합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데리고 간 것뿐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강제 동원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합법적 징용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일본 회사의 조직적인 기망, 그러니까 속임수에 의해서 동원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국내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받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따르는 판단입니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구 미쓰비시 관련 소송에서 당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네. 또 1999년에는 국제노동기구 ILO 그리고 2015년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도 강제 노동 사실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2015년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이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번복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번복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작년에 유네스코가 일본의 입장을 지키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우현 씨가 이제 저런 주장을 하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대긴 됐습니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았고 또 임금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생활도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 이런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주장인 수준입니다. 이 역시 사실과는 다릅니다. 네. 이 씨는 당시 장부에 일부 장부를 보면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런 걸 근거로 대고 있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다른 많은 증거로 반박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업데이트가 안 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정설인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제 연행과 노예 사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원 방법 중에서 가장 저급한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 쓰지 않았다는 건 제가 2011년에 책도 냈어요. 이 발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어린애들한테 공부 시켜주고 돈 벌게 해준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애들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실증적이지 않은 그냥 하나의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런 발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뭐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고 이 씨가 했는데 혹시라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씨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권고를 해달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역사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일본 정부와 협력하도록 또 한국 정부가 이 자신들이 주장한 이런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도록 권고를 해달라 이렇게 발언과 또 서면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10개 분야에서 제너럴 디베이트, 그러니까 일반 토의 시간이 있는데 이 씨는 인권 보호 관련 분야에서 90초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격으로 한 것이냐, 어떻게 이 자리로 간 것이냐, 네. 일본 단체가 확보를 해놓은 자리입니다. 이 발언 순서에 이 씨가 발언자로 나서게 된 겁니다. 네. 확인을 해보니까 이우현 씨의 발언과 또 의견서 제출로 인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따로 더 논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도 어떤 NGO가 이 자리에서 권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이를 따르거나 의견을 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실검 대결입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엔 이런 글이 등장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인데요. 오늘 오후 조국 힘내세요가 먼저 실검 1위에 올랐고 조국 사퇴하세요가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추정되는 대결이 포털까지 확산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돼 왔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옮겨붙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 남녀별이라든가 나이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기준으로 7시 40분경에 한번 봤더니요. 10대와 20대, 50대는 조국 사퇴하세요가 더 많았고요. 30대와 40대는 조국 힘내세요가 더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포털마다 연령별 키워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게 실시간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해서. 네, 예.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제 이런 맞대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뭐 지금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이슈가 이 이슈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뭐 청와대 역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포털에서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차피 예. 대학가에서는 또 다른 뭐 이렇게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대는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는 그래서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잔보가 붙었습니다. 제목은 비슷한데. 예. 얼핏 보면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아,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구의역 김군을 못 본 채 한 우리가 청년 세대 정의감을 말하냐라며 조국 문제보다 더 큰 모순을 대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서울대는 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인데 이게 좀 반발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반면 고려대에 그래서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공정과 정의라는 현 정부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조국 후보자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대자보다 아무튼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개천절 진격입니다. 어디 갑니까? 진격을 합니까? 네, 이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 얘기인데요. 예. 10월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진입조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열어가자고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예.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목숨을 내어놓으실 분들, 피 흘림이 없이 무슨 혁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 1호로 죽겠습니다. 아, 1호로 죽겠대요? 네,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거의 인간 번역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건 오래 살겠다라고 해서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예.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네. 예. 알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 시절 1968년에 북한 무장 공비라고 그때 불렀는데. 네, 김신주 사건. 예, 청와대 습격 작전을 예. 벌였다는 건 뭐 알려진 사실인데. 네. 2019년에 청와대 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진격 계획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게요. 예. 정광훈 목사가 지난 6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단식은 한 끼 단식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끼 단식은 뭐 보통 사람들도 보통 때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 목사는 이 더러운 세상을 오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100% 죽는다는 말은 아니고. 아, 예. 정치부 기자의 입장에서는 저에게는 그러면 오래 산다로. 오래 산다는 얘기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가끔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무슨 뭐 중계하듯이 꼭 다 전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정광훈 목사의 돌발 발언으로 보기에는 전 목사가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사실 최근 취재를 했던 결과야 8.15 광복절 전후로 황교안 대표도 또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아, 최근에요? 예, 최근에 만났다고 한국당 핵심 이달인데, 관계자가 8월 15일이면 당 핵심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정치권 다른 인사들과도 교류가 꽤 있고요. 특히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정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은 전 목사가 동원할 수 있는 기독교 표가 선거 때마다 있다 보니까 이를 의식하진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있습니다. 예,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주먹 자랑입니다. 예,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네,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졌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후보자 공세전에 최근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 내가 검사로 돌아갈 수 있다면 1시간 안에 모두 자백받는다. 이런 류의 발언들인데요. 예. 이런 글을 계속 올리자 오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홍 전 대표에 대해서 늙은 깡패가 왕년에 주먹 자랑을 한다라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세긴 셌군요. 네. 예, 예. 그럼 이 글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까, 홍 전 대표가? 네, 제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다 합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미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는 80에서 150mm,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